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략 비축류 방출하는 것 좀 이슈 있었고, 간단하게 이슈 있는 것만 좀 살펴보고, 차트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전에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일드갭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이제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S&P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V 코스피 등등등등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좀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 실질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같이 이제 실질금리가 왜 과거에는 낮았었고 지금은 또 왜 올라가는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0.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랑 색깔 영역과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이제 순매수 구간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방향성 자체는 좀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이제 순매수는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있었고, 기관은 한 5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5,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1,800억 매수, 기관 1,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800억 매수, 기관 300억 매수, 개인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천억까지 좀 되돌려 놨고요. 개인이 소폭 매수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한 1.6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부터 다만 개인 수급 여전히 72조 수준이어서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하고 역으로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매도 중입니다. 연초이로부터 이제 코스닥도 개인이 한 12조 정도 사고 있어서 수급은 계속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는 조금 이따 실질금리랑 같이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먼저 이제 좀 어제 이슈 있었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유가 상승세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좀 방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미 좀 워낙 알고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사실 유가 자체에 영향은 크게 미치진 못했었고요. 이제 오히려 유가가 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을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이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 빨간 색깔 지표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인데, 이제 일드갭은 주식안에는 기대 수익률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긴 시결로 봐도 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근데 국내는 막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한 2018년 정도 수준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 보면은 뭐 원래 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이격이 났던 게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일단 미중 패권 전쟁 이제 좀 이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제 항상 미일 때도 그렇고 항상 패권국 이제 1위 국가가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사실 미국은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기나긴 상승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고, 우리나라와의 밸류에이션 갭도 좀 메워질 것 같고, 두 나라 다 저는 다 조정은 보이겠지만 미국이 조금 더 조정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인데, 국고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저는 있는 구간이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일단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 같이 돼 있는 신용장구 살펴보면 23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높았다가 감소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여서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고점 치고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중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더 풀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M2로 나눈 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18년 고점 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 S&P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여서 여기도 부담이 있어 보이고,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로 살펴보면, 이제 뭐 닷컴 버블 이유가 아니죠. 이제 1998년도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엘리어트 파동상 좀 새로운 파동이었다라고 보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 상승이 끝이 나서 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ABC 크게 2파도 빠지면서 2파까지도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최근 올라간 게 이제 3-1이고 지금 가는 건 3-2파라고 보고요. 여기를 이제 밑에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좀 정확하게 그어지진 않았는데 이 고점하고 닿았을 때도 거의 사실 닿이는 부근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좀 고점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확인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그럼 3-1이랑 3-2를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3-5로 3의 1파가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2랑 4랑 이렇게 그어서 3파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고점하고 고점이 닿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구나 라고 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5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깨질 때 1차 매도, 여기가 2차 매도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 여기가 이제 B파 나오고, 여기가 1, 2, 3, 4, 5로 C가 딱 나왔다고 보고요. 여기서도 이제 C를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 5파랑 B파를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도 이제 딱 보시면 저점하고 저점이 딱 잘 닿여서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뚫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갈 때 C가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 B, C가 저는 아마도 큰 A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아마도 A, B, C로 B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B가 A, B, C로
한파가 끝이 나고 B가 간 다음에 다시 C로 가는 이제 큰 B가 될지 A, B, C로 끝나는 조금 작은 B가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먼저는 좀 알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파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4파랑 또 A파 덧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하회했던 적은 있지만 여기가 이제 깨지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약간 경보기 정도 이제 울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여기 전저점을 깨지면 확실히 C다고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깨지기만 해도 아 확실히 좀 위험해 보인다. 경보를 좀 울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계산치상 406에서 422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이미 여기 고점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무너져도 뭐 이상하진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06까지 갈지 422까지 갈지 지금이 고점일진 모르겠으나 결국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저항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거의 일단 호전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라고는 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차트는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5파 고점 치고 A, B, C로 빠져서 큰 A 나오고 여기가 이제 B라고 보고요. 아마도 저는 아직까지 C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오고 A, B, C 정도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전 새로운 파동이라고 시작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이죠. 여기가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 트라이앵글, 5파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큰 ABC 조정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봉을 조금 살펴보면은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뭐 조금 약간 이거 인포맥스 뜨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유난히 오래 걸리네요, 오늘. 잠시만요. 네, 이제 떴네요. 이제 5파를 조금 좀 자세히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까지 깎으면 5파, 1파, 1파, 이제 5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였다고 보고요.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1파, A, B, C로 2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3파, 4파가 끝이 나고 마지막 전 5파 고점을 좀 쳤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은 좀 로그 스케일을 풀고 보면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 조금 약간 퍼센트여서 일봉이나 조금 초단기로 볼 때는 조금 그냥 보는 게 더 맞긴 하고 그냥 보는 게 더 맞다기보다는 사실 둘 다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둘 다 보는데 뭐 설명드릴 때는 이제 둘 중에 제가 본 걸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채널을 그어봤을 때 이 채널에 딱 잘 맞았었거든요. 이 채널 안에서 잘 움직였었고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도 이제 1, 2, 3, 4, 5로도 볼 수는 있긴 한데 1, 2, 3, 4, 5는 아니고 여기가 1, 2, 3, 4, 5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고점이 다였어가지고 다였다 빠져서 아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사실 숏을 해놨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죠. 근데 이제 뭐 다시 이제 올라가서 전고점이 넘었어가지고 아마 그럼 이제 여기를 넘었다가 내려오면 좀 조정을 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뭐 거의 다인 부분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정말 5파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고점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보조지표는 내려가고 있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내려가고 역으로 예를 들어서 주가는 더 내려갔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는 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주가의 움직임보다 이때는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진짜 방향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의 방향이 맞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추세는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선 자체도 많이 올라갔고 아이고 네 목이 요즘에 좀 계속 좋진 않긴 하네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기준선이라는 게 이제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최고점은 당연히 여기인데 어이구 네 지금 좀 인터넷이 좀 불량한가 보네요.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좀 끄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오늘 좀 뭐 인터넷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기준선 같은 게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다 보니까 고점은 여기고요. 이게 26일 프랭스팬이 26일 뒤로 주가를 돌려놓은 거라서 이제 여기인데 그럼 저점이 지금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가겠죠? 11월 3일 이때까지 꽤나 한 며칠이죠? 뭐 꽤 많이 올라갈 텐데 뭐 거의 한 이 정도까지 11일 정도까지는 기준선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고점이 이 저점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새로 뚫지 않는 한요. 뚫으면 또 뚫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준선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이제 좀 기준선하고 주가랑 전 좀 역전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때 조금 숏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계속 좀 좋지 않은 상황을 2로 이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50이 여기서 넘었다가 여기선 넘지 못하고 있어서 딱 여기가 진짜 고점이었다. 다이버전스 때처럼 이제 상대적 고점은 여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린저 220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딱 닫고 빠져서 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일 볼린저로 보더라도 딱 닫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봐도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고 마지막 이제 오파만 봤을 때 채널이 딱 여기도 닿였다가 깨졌던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 볼린저 밴드 50으로 봐도 넘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좋아 보이지 않고 거래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하방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 자체가 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MACD나 RSI 모두 다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로 보나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100%일 순 없겠지만 그냥 확률상의 문제죠. 확률상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중기적으로는 더 커 보인다.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200일 볼린저를 그렇게 잘 넘지를 않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넘었다가 하회할 때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얘기 드리지만은 뭐 오늘 진짜 계속 조금 인터넷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뜨는 것 같은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아니면 뭐 그동안 이제 아까 그 실질금리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하고 30년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금리는 그럼 또 왜 내려갔을까? 이제 긴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금리는 양쪽 완화를 해서 내려간 겁니다. 이제 양쪽 완화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해주면 이제 반대 계정으로 이제 은행에 지준금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에 현금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현금이 금융시장에만 돌고 이제 실제 우리가 사는 실물 경제로 흘러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물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자산 시장, 이제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등은 다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양쪽 하나 했던 이 돈들이 다 그냥 금융시장 안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나 금융시장에 많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실질 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돈의 가치가 되게 낮았다. 너무 낮았다. 근데 이제 이 돈의 가치가 낮을수록 증시에 멀티플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일 때랑 금리가 4%일 때 퍼가 달라지거든요. 퍼든 이게 퍼가 뭐 예를 들어서 퍼가
이때나 A 시점이나 B 시점이나 10이라고 똑같은 퍼가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가 2%일 때의 퍼와 금리가 4%의 퍼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금리가 4%이면 퍼는 더 낮아져야 사실 이때랑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퍼랑 PBR 강의 제가 따로 올린 게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실질금리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낮아서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고평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멀티플이 높아서 그냥 고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적정할 수 있었다 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 뭐 조금 복잡한 얘기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RRP라는 게 이제 이렇게 늘린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왜냐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재정정책을 쓰면서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중금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 지금은 돈이 진짜 흘러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굳이 금융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시장이 할인율이 낮아서 좋았었는데 그 할인율이 좋았던 게 이제 역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있을 필요는 전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져도 뭐 나는 갈 수 있어라는 섹터가 아닌 이상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실질금리가 뭐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진짜 실질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다 추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점차 가속화가 돼서 실질금리가 1에서 거의 2까지 갈 거고요. 그때 이제 조금 우리도 이제 좀 자산을 매입을 하자. 이제 금이 됐든 뭐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 자산인 뭐 주택형 리츠나 아니면 진짜 주택을 사시던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주식을 그때 이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또 비트코인 차트가 떴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뭐 계속해서 의견은 아직까지 똑같고요. 제가 뭐 투자는 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나름 그냥 가끔씩 잘 보는데 여기까지가 1파 주봉상 3주봉상 1파, 2파, 3파, 4파 근데 이제 5파가 애매합니다. 5파가 고점을 쳤을지 5가 끝이 났을지 여기가 이제 5의 1이어서 1, 2, 3으로 크게 올라갈지가 조금 이제 관건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1, 2, 3, 4, 5로 끝이 났는지 아닌지는 여기 전고점을 이제 넘냐 마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또 여기 위치가 여기랑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를 넘냐 마냐인데 뭐 제가 봤을 때 실질금리나 여러 가지 움직임상 여기를 좀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왕 넘어가면 화끈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넘어가면 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에서 일단 좀 지지를 받는데 이 지지를 받으면서 구름대 깨지면 뭐 시원하게 이제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적 운동성 V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좀 친 모양새고요. 긴 꼬리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도지 모양 딱 나와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MACD나 RSI도 그렇고 이젠 다 매도 시그널 나왔다라고 보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로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여기가 좀 상승 파동의 모양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 B, C거든 아니면 1, 2, 3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근데 니케이도 그렇고 일단 다 조금 지지 라인들에 걸쳐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제 기준선이라는 지지 라인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단기간 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반등을 했다가 무너지면 정말 이제 좀 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럽도 여기가 5파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오늘은 없었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A 빠지고 여기 A, B, C 정도까지는 전 가지 않을까. 근데 C 이렇게 갔다가 이제 B가 A, B, C로 B 갔다가 C로 저는 조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굳이 비판은 건드리지 말고 지금은 그냥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해는 차트가 뭐 사실 딱 잘 읽히진 않지만 중국은 저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통화량 대비로 해서도 그렇고 뭐 물가를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추세상 아직 문제가 없어서 뭐 굳이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위로 넘어서고 26일 평균선 호전돼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재차 이제 구름대로 왔는데 구름대 밖을 넘어가면서 이제 기준선을 다시 한번 넘어갈지 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너지는 걸 확인하려면 일단 여기가 깨지면 조금 여기가 이제 1파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죠. 실질금리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금은 조금 지켜보자. 이제 그때 됐을 때 좀 강력하게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5파 고점을 좀 쳤다 보기 때문에 1, 2, 3, 4, 5 완전 바닥부터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봐서 A, B, C로 이렇게 좀 결국은 좀 빠졌다가 반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근데 또 역으로 1, 2, 3, 4, 5를 못 쳤기 때문에 저는 우파 고점까지 7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도 여기 전고점을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하고요.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 위로 종가상으로 좀 한번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RSI나 뭐 MACD 봤을 때 뭐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내일부터 자사주 소각도 가능하니까 뭐 빨리 이제 사실 유상 감자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나 뭐 무상 증자나 아무튼 뭐 세 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제일 좋고요. 아무튼 좀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여기도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뭐 차트상 일단 구주봉 자체에서 일단 지지는 조금 해서 뭐 추세 자체가 완전 무너질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적 자체가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너질 자리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올라갔던 걸 지금 되돌리는 파동이라고는 보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딱 그냥 되돌릴 자리까지는 거의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주봉으로 봐도 거의 이제 사실 조정은 좀 거의 다 보였다. 근데 뭐 여기로 가장 최악이면 뭐 한 5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뭐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뭐 이건 이제 9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거래량 자체가 사실 너무 적은 하락이었어가지고 저는 뭐 좀 하락의 신뢰도 자체는 좀 상당히 낮다라고는 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락이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이 정도 빠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유통 거래량이 지금 너무 적죠. 여기 지금 대주주랑 자사주 매입이랑 뭐 한투 물량이랑 그 세콰이어는 지금 나갔죠. 거기 이제 사이언 캐피탈이랑 막 등등 합치면은 뭐 정말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작은 주가에 좀 휘둘리는 영향이 있다. 뭐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떨어진 건 또 떨어진 게 사실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동성 없는 주식은 또 리스크는 있고요. 근데 리스크라는 말이 사실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리스크라는 게 사실 좀 상방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역으로 지금은 작은 거래량이 하방으로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현재 주가는 일단 한 16,200원 정도 되고요. 실적은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뭐 회사 내재 가치 상으로는 한 69,000원 정도까지는 뭐 저는 뭐 사실 내재 가치는 좀 있는 회사다라고는 봅니다. 뭐 시총이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만 4,800억 정도는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상속 이슈 때문에 항상 좀 눌러왔었는데
어차피 상속세 관련해서 대출받은 게 한 400억 정도 돼서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될 텐데 뭐 언제일진 모르겠죠. 뭐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이제 그걸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어차피 납부할 때 본인들도 배당금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1년에 뭐 43억밖에 안 주는데 본인들도 이게 뭐 지분율 감안했을 때 뭐 생각보다 400억을 모으긴 쉽지 않거든요. 배당만으로는. 뭐 배당을 근데 확대하는 거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지금 주가에서는 뭐 안 들어갈 유상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올려서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남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그냥 물납을 할 수 있는 뭐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좀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이벤트가 나야 사실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뜨는데 또 걸리네요. 일단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차트 뜨기 전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22%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냥 없다. 뭐 사실 매우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퍼로 보나 PBR로 보나 뭐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회사들은 국고채 10년이랑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국고채 10년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참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차트가 이제 떴겠네요. 이제 살펴보면은 뭐 오늘 뭐 반등하다가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사실 이런 모양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긴 하고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나는 거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가 바닥이다라고는 제가 딱 선뜻 말하긴 애매하지만 뭐 여기 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 주가면 그냥 레벨 자체는 참 저렴한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삼고 그냥 뭐 사실 저는 뭐 추세는 아직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살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숏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국은 롱하고 이제 한국 주식 사고 오히려 미국 주식을 숏하는 이제 교차 해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해지하는 자산과 이제 기초 자산이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교차 해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한국 사고 이제 뭐 나스닥 숏하는 게 이제 교차 해지고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섹터 숏하고 뭐 반도체 섹터를 롱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이제 보통 헤지 펀드에서 많이 하는 전략인데 일단 뭐 그렇게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추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했었고 일단 뭐 계속해서 여기 이제 실질금리 반등할 때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해지용으로 괜찮지 않나 뭐 길게 봐도 사실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쪽 실질금리는 제가 좀 자주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 쪽 실질금리 파랑 색깔이 초록 색깔이거든요. 초록 색깔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되게 금융주들 좋았다가 내려와서 조금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시즌이라 그리고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뭐 충분히 뭐 사실 금융주들은 좀 괜찮지 않나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수 같은 경우도 뭐 꽤 오르긴 해서 뭐 사실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고 해서 언제든 지금 위든 밑이든 좀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좀 방향성을 보는 건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보고 뭐 들어가면 더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은 여기 MACD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였어가지고 뭐 그게 조금 다행이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최근 좀 머지않아 위든 밑이든 좀 틸이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상 뭐 지금 뭐 기대 수익률 거의 17% 중반이어서 뭐 상당히 주가는 저렴해 보인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뭐 제가 목이 계속 안 좋아서 뭐 조금 방송이 좀 살짝 끊어지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그 다음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학, 메타 플랫폼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저는 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적정해 보이고 FCF로는 살짝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좀 섹터 자체가
섹터라기보다 여기 D램이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낸드랑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항상 조금 절대가치 평가는 오히려 약간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긴 좀 오히려 상대가치 평가가 잘 맞는데, 상대가치 평가로는 최근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되면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이번에도 딱 10.7 정도 되고 조정을 보였었고요. 과거에 충분히 더 조정받았던 적이 있어서 뭐 지금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했는데, 뭐 저는 뭐 사실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반등을 해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뭐 딱 들어가기에 뭐 선뜻 내키진 않는다. 기술적으로 이제 비파 반등은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왔는데, 뭐 여기서 더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뭐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오파 치고 A 저점 나온 다음에 A, B, C 정도 오지 않을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간 부분은 그냥 B파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냥 정고점 넘어가면 뭐 저는 그때는 미련 없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라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9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뭐 어떻게 계산하나 저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똑같이 5파 고점 치고 A파까지 나오고, B가 뭐 여기가 끝이었든 뭐 여기가 이렇게 나오든 어쨌든 저는 한 번 더 하락은 좀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배당도 사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이제 FCF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거의 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ROE가 이제 높아지는 구간에서 원래 ROE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이제 좀 주가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아서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뭐 매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하자라는 마인드로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모여있기 때문에 위든 미치든 튀긴 튀리라 생각은 합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들고 가기에 충분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엔 여기 구름선을 좀 넘지 않을까.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의 추세는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6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저는 87만원 거의 8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효성학은 이때가 사실 너무 쌌던 거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13% 정도면 충분히 일단 뭐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 효성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C로 사실 다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냥 위로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B일 수도 있겠으나, 뭐 효성학은 좀 밸류에이션상 저는 아마도 그냥 여기가 반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매수를 하신다라고 치면 일단 전환선 넘어서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2차 다음으로 매수를 한다 치면은 기준선을 넘었을 때 딱 매수를 하신 다음에 기준선 그냥 깨지면 매도하자, 그리고 재차 기준선 넘을 때 매수하자라고 하면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손절을 하거나 올라갈 때 쭉쭉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RSI나 MACD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단기 반등이라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일단 여기는 계속 싸다라고는 뭐 변함없이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사실 오긴 했지만 뭐 그런 악재들 다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싼 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이 바뀐 뭐 메타 플랫폼즈 살펴보면은
뭐 아직 여기는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이제 여기가 5파고점 치고 A, B, C든 1, 2, 3이든 좀 빠지지 않을까. 테크 쪽은 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추세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구름대라도 전 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26일 후행스팬이라도 호전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준선 위에 있으나 뭐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구름대 밑이어서 막 그렇게 엄청 긍정적이게 보이지 않는 모양새긴 하고요. 올라가는 모양 자체도 계속 좀 이런 모양새라 뭐 저는 좀 조정 파동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속해서 뭐 저는 어떤 자산이든지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다 좋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 주식 자체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야 이제 약간 숏을 하고 있지만 뭐 숏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끔은 조금 쉬시는 것도 이제 투자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사실 투자를 안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항상 투자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뭐 돈을 벌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나는 은행 예금만 맡겨 놓을래. 그럼 예금에 대한 투자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에 대한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투자고요. 뭐 주식을 숏한다라고 치면 이제 주식에 대한 마이너스 투자죠. 뭐 사실 어떤 거든 다 투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금을 사시면 되겠죠. 이제 금에 대한 투자고요. 그냥 지금은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제 현금에 대한 투자나 주식에 대한 숏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금융자산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주식에 대한 투자고, 사실 난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해라는 것조차도 어차피 현금에 대한 투자거나 아니면 내가 플렉스를 할 거야. 이제 난 아무거나 투자 안 하고 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할 거야. 어차피 그것도 이제 재화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또 투자니까요. 항상 사실 투자는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해도 저희는 항상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그 대상이 어디냐인 거죠. 지금은 저는 웬만하면 쉬거나 차라리 오히려 미국은 숏이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숏은 뭐 사실 경력이 없으면 위험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현금이 차라리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차 이제 어택에 들어갈 때는 실질금리가 1에서 2일 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지금은 굳이 막 비가 엄청 내릴 것 같은 상황이고 이미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운동을 우산도 안 쓰고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 좋은 이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